해가 뜨면 아침이 찾아오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 그렇게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잠을 통해 하루의 고단함을 푸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모두가 곤히 잠든 늦은 저녁. 수없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잠을 자도 도대체 잔 것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좀 화도 좀 많이 내고 졸음운전 때문에 접촉 사고가 살짝 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피곤하니까 의욕도 좀 떨어지고 무기력함 좀 많이 느낍니다. 귀가 아플 만큼 큰 소리로 코를 골다가 순간 숨소리가 멎어지는 수면 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저희가 일반 코골이와 다르게 수면무호흡증은 숨을 환자분이 멈추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지속되고 오래됐을 경우는 다양한 합병증들을 불러올 수 있고 중증도가 심각하다면 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루 종일 눈꺼풀이 천근만근,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 자칫 가벼운 증상으로 넘겨 방치할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수면은 안녕하십니까? 환자에게 안정적인 숨을 불어넣어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줍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과 수면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일 대낮 주차장. 어디선가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32세 직장인 김상환 씨. 점심 끼니까지 거르고 차 안에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휴게실이 있지만 코골이가 워낙 심해 이용할 엄두를 못 낸다는 상환 씨.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좀 깨기도 하고 해서 낮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한 번씩 깨기도 하는 거 보면 코 고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집에서는 이제 와이프나 애기나 뭐 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한 번씩 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도 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혼자 독방 쓰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업무의 고단함 때문일까요? 수면 부족은 상환 씨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요즘은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을 땐 가까운 카페를 찾는데요. 상환 씨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10잔 내외. 카페인에 의존해 잠을 이겨보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잔이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계속 먹고 있어서 하루에 7, 8잔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씨의 수면 상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업무가 끝난 저녁 병원을 찾은 상환 씨. 수면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공기가 흐르는 통로인 기도 형태를 파악하고 비강, 비도, 후비도 등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코 점막이 비우되고 목젖은 처져 기도가 좁아진 상태. 그리고 이거는 기도 모양이 약간 아령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거고 편도 때문에 발생하는 좌우에 회색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은 가능하고요. 남들과 다르게 목젖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게 CT상에서도 보입니다. 뒷공간을 많이 막기 때문에 부강호흡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점막도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호흡에 장애가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 내부에 이런 지방 조직이 축적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생기는 게 코골이나 무호흡일 가능성이 많고요. 1년 내 10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호흡과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골격 구조나 안쪽에 있는 내부 조직들이 비대하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좁아져 있는 기본 상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체중 증가가 원래 좁아져 있는 기도를 더 좁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됩니다.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수면 다원 검사로 잠을 자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체의 다양한 반응을 체크합니다. 이제 환자분 주무시면서 심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얼마나 깊게 주무시는지 그런 거 보려고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장애 진단을 위한 표준 검사인데요. 센서를 통해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등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진행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평소에 환자분이 주무시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주무시면서 환자분이 밤새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저희가 수집하는 것이 수면 다원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시는 동안에 나타나는 뇌파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코골이, 그리고 심전도 등등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환자분이 주무시는데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 되겠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코골이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등등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 중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체크되는데요. 밤새 쉴 새 없이 뒤척이며 새벽에도 몇 번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상환 씨. 의료진은 환자의 각성 빈도와 수면 단계를 측정해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 주무시면은 이제 N1, N2, N3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무시는데 N1은 이제 가수면 상태고요. N2는 얕은 잠, N3는 깊은 잠, 그리고 REM 이렇게 꿈꾸는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 호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코를 얼마 정도 골고 있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시면서 조호흡 나타나고 코도 고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심해져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 횟수인 AHI 지수로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은 상환 씨. 현재 그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환자분은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고요. 그 중증도도 중등도 수준, 그리고 저호흡이 위주, 자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타입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골이도 많이 나타나시고. 무호흡이 아마 없었을
김성환 씨는 시간당 AHI 수치가 17.4로 중증도에 해당했고 가장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N3 수면도 9.41%로 정상 수치 25%보다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분 상태가 일단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과 그에 상응하는 코골이, 수면의 단절, 수면의 분절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 양압기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치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 상태인데 덜 침습적인 양압기 치료를 먼저 하고 치료가 이제 완전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추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양압기 적정 압력 검사를 통해서 양압기 압력을 측정하고 그 후에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환 씨는 수면 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압기는 잠자는 동안 마스크를 통해 코와 입으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는데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열어주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흡하다 보니까 좀 적응도 되는 것 같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사용해서 이제 와이프나 아기랑 이제 같이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양압기 마스크를 분리해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잘 때 이제 제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 마우스 코에 이제 끼우는 요 용도는 이제 젖병 세척제로 따로 이렇게 깨끗이 세척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가습기 용도인데 요건 이제 물을 정수를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는 한번 버린 다음에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에 다시 정수를 채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코골이를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준모 씨. 치료에 좋다는 기구는 모두 써봤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반 분들의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 무호흡증 자체가. 네. 8시간, 10시간씩 자고 일어나도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로했고, 또 낮에도 낮잠을 아무리 자도 이제 그 피로가 풀리지도 않고 졸음운전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아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아기랑 와이프랑 같이 자면은 아기가 새벽에 이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자주 일어나서 이제 힘들어하는 적도 있었죠.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착용하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준모 씨. 그만큼 양압기 관리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양압기를 끼고 자기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양압기 끼고 나서부터는 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쭉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한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낮에 낮잠 잤던 것도 이제 완전히 낮잠을 안 자게 됐죠. 졸음운전도 안 하게 되고. 양준모 씨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 사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꿀같은 단잠을 되찾게 되면서 이 정도 불편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데요. 부부관계도 호전될 만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하고 와서 낮잠을 자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화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아기를 같이 돌보고도 해야 되는데 낮잠을 자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도 좀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낮잠을 아예 자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전에는 같이 자면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많이 예민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방에서 함께 자니까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양준모 씨는 양압기 수능 기간을 끝내고 6개월 연장 사용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양준모 씨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양압기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통해 수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과 네. 그리고 무호흡 점수, 네. 그리고 환자분이 양압기를 쓰면서
공기가 새는 이런 세 가지를 양압기가 칩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보셨을 때 그 세 가지 점수가 다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양압기를 착용하시면 최근 6개월 데이터가 3.6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워낙 잘 쓰시고 계셔서 저희가 볼 때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보입니다. 치료 전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5.9로 일반인보다 11배 이상 수면 장애가 심각했던 준모 씨. 현재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2.8로 양질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점수로는 55.9의 AHI에서 2.8점 정도, 그러니까 수치로 환산하자면 20배 정도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 많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코골이라든가 그리고 피로도, 그리고 낮에 졸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꿀같은 단잠을 되찾았다는 사람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실제로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옆에서 봐주셨을 때 단순 코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다던가 아니면 주무시다가 너무 자주 뒤척이거나 깨거나 하실 때는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주무시거나 그런 상태를 체크해 주실 분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어플이라든가 간단한 자기가 수면하는 정도를 녹화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환자분께서 너무 개운하지 않다거나 주간에 너무 졸리거나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질 정도의 피곤함을 느끼시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수면 장애가 다시 말해서 생긴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로 인한 합병증 중에 대사증후군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비만이라든가 과체중,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합병증과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단기적인 합병증에는 잠을 바로 못 자고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또는 대사증후군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급사라든가 하는 심각한 질병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탈모라든가 발기부전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압기 적응 기간은 저희가 수능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90일 동안에 환자분께서는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양압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환자분의 수능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압력을 제대로 잡거나 구조를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바꾼 다음에 양압기를 쓰는 경우에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압기를 쓰시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환공포증이라든가 폐쇄공포증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양압기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수면 무호흡증의 표준 치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운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양압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안 끼다 껴서는지 갑갑하고 이틀 3일째 된 날부터는 저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 잤을 때는 그 양압기가 자고 나니까 벗겨진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거기에 양압기가 맞지가 않았는 것 같아요. 오랜 수면 무호흡증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박순열 씨. 2013년 첫 진료 당시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55.2. 수면 무호흡 상태가 고도 단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수면 장애로 고혈압과 비만까지 얻어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습니다. 고심 끝에 지난해 10월 수면 무호흡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원래 혈압약을 오래 드셨었는데 고혈압도 사실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시기도 했고, 그리고 체중도 본인이 수술하고 나서 조금 빠지시기도 했는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본인의 그런 관리도 잘 하셨고 많은 부분이 좋아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계신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수술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외수인 두피 판술과 편두선 적출술로 폐쇄된 기도 부위를 넓혀줍니다. 편도선을 제거해 좌우폭을 넓히고 목젖의 점막을 자른 후 입천장에 접어 올려 봉합합니다. 숨길을 넓혀 코를 통해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비강 구조를 확보하는 겁니다. 수술 이후 무호흡 수치와 코골이 수치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런 막힌 폐색 부위를 열어준다면 그런 공기 유입량 자체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상쾌함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기 양이 늘어난다면 그런 무호흡 점수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삶의 질의 상승이라든가 코골이 증상의 소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김춘기 씨 역시 수술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했습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부부가 각방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경험했던 김춘기 씨. 그리고 환자분 코골이 점수가 288점, 100점 이상이 나오는데 거의 300점에 가까운 엄청 시끄러운 점수인데 이 점수 6.0, 그러니까 거의 없죠. 5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았고 확 좋아진 거지. 네. 수술 전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28.5였지만 수술 이후 AHI 평균 점수가 4.2로 감소해 정상 수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김충기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정상이 됐다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술 전에 보였던 무호흡 점수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지금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만족도도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경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내시면 추후에 이제 이런 예후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자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 잠자다가 와가 내 막 깨우고 이랬대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은 진짜 너무 편하고 활력을 좀 되찾았다 해야 되나? 진짜 막 몸이 가뿐하고 좋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수면은 건강은 물론 생활의 활기도 더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피자 가게를 열고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순열 씨. 양질의 잠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입니다. 혈압이 보통 175에서 180이 나갔었는데 지금 130, 125 또 많이 다운됐고, 그리고 몸무게도 90kg에서 73, 4 정도로 낮아지고, 꿀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자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정말 로망이었고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인데, 저희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아주 편안한 어떤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은 코를 고시는데 이게 무슨 검사가 필요하고 또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질에 겁을 먹고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치료 방법도 간단할 수 있고 그런 절차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환자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면 하루빨리 수면 상태를 진단해 수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서구화된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는 잘못된 식습관과 스마트 기기들과 24시간 함께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 담석증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담석증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몸에 돌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맥주 많이 먹으면 그 돌이 빠진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앓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또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병은 아니지만 성인 10명 중 1명이 앓는다는 흔한 질환, 담석증.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 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간 아래에 있는 작은 장기 담낭도 간 못지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 담석증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담석증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슬금슬금 다가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석증.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정도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올해 73세 최효원 씨는 지난 7월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통증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원래 설계에 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설계에 돌이 있다고 그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네. 너무 일단 굶다시피 너무 심했습니다. 2시간을 복통이 일어나고 참 심해서 그래서 그 응급실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정도현 원장도 응급실로 올 만큼 긴박했던 최효원 씨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이 담낭에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돌이거든요. 보시면 돌이 한 10개도 넘게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쓸개 아닙니까? 이게 쓸개 아니죠.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 조금 흐릿하게 윤곽이 보이는 이게 이제 담관석. 이 담낭에 뿐만 아니라 담관이라고 불리는 이 담도 길에도 돌이 있기 때문에 최효원 씨는 담낭, 담관 모두 돌이 있는 흔치 않은 경우였는데요. 담석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오래 방치한 것이 담관석까지 병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최 의원님은 복통이 심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복통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담낭에 돌이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검사를 검토했더니 담낭에만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도에도 담관이 석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담낭은 수술을 하고 담관에 있는 돌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꺼내줘야 되는, 즉 내과와 외과가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간 밑에는 주머니 모양의 조그마한 소화기관, 담낭이 있습니다. 담낭에서 생성된 담즙이 흘러나오는 통로인 담관과 애호박 모양의 담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도는 담즙이 흘러나가는 길입니다. 담석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나뉩니다.
담낭에 생기는 돌을 담석증, 담관에 생기는 돌을 담관석, 간 속에 생기는 돌을 간내 담석이라 부릅니다. 최효원 씨는 담낭, 담관 모두 돌이 있어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과거 4, 50년 전에는 선배 의사들이 담낭을 부분 절제도 해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 오히려 합병증이 높고 담석증이 새로 생긴다든지 급성 담낭염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담낭을 전체 절제하는 것이 표준 수술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담낭이 없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담석이 있었던 분들은 원체 담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들이 느낄 정도의 소화 기능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담낭 복강경 수술만 1년에 200회 이상을 한다는 정도현 원장. 다양한 사례의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많기에 최효원 씨도 안심하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복강경 절제술은 배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하는 건데요. 흉터가 매우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짧습니다. 최첨단 3D 복강경 수술 장비는 편안한 시야 확보로 미세한 수술을 더 정교하게 집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담낭인데요. 담낭 전체를 포획하듯이 묶어서 배 밖으로 끄집어내면 담낭 절제술은 끝이 납니다. 몸 밖으로 나온 담낭 안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극심한 복통을 불러왔던 원인인 돌이 나옵니다. 몸속에서 나온 돌의 색깔에 따라서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석증 수술 후에 보게 되는 돌은 크게 황록색의 콜레스테롤 돌과 검은색의 색소성 돌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돌이 80%로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콜레스테롤 돌은 주로 비만하거나 고지방 식이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색소성 담석은 간질환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간이 안 좋은 분에서 검은색의 색소성 담석이 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전국 각지의 담낭 수술 권위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후유증 없이 안전한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고 도입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선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현재는 구멍을 3개를 뚫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만 해도 4개를 뚫어서 하는 게 표준 수술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노력에 구멍이 하나 줄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본 세미나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하는 단일공 복강경을 하자는 세미나였습니다. 현재 단일공 복강경 담낭 수술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각 대학마다 다른 수술법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담낭 수술 시 주로 하는 복강경 수술은 작지만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배꼽을 통한 단일 통로로 수술하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에 상처가 전혀 없게 됩니다. 미용적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회복 속도도 빨라서 주목받는 수술입니다. 정도현 원장은 담낭 수술에서도 이 수술법이 곧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대중화된 시간과 그리고 단일공 절개 수술이 담낭뿐만 아니라 맹장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현재 널리 시도되고 있는 것을 바탕에 볼 때 5년 후에는 단일공 절개 수술이 기존 수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은 50대 이상 환자가 70%를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고생이 심했던 정현주 씨는
그동안 만성위염이라는 생각에 위장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제대로 된 검진을 받게 됐는데요. 위가 너무 꼬이는 것 같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왔어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대부분 위염을 의심하는데요. 속 불편함이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 이건 위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은 정현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환자였지만 정현주 씨는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현주님 같은 경우는 돌이 담도로 내려가는 입구를 완전히 막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복통이 심했습니다. 위염과 담석증은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염이 있다고 늘 생각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담석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염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위염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현주 씨도 담낭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담석증은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담낭을 그대로 두면 기능을 못하는 담낭이 나중에 또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술 다음 날, 회복 중인 정현주 씨를 찾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으니까 회복도 무난하게 잘 되실 걸로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걷고 식사하고 좀 안정을 취하시면 내일 되면 오늘보다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아픈 것도 줄어드실 거예요. 담낭 절제술은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담낭을 간에서 떼어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간 수치들이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 수치가 오른 분들은 간담약을 들여가지고 간 수치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히 좋아지긴 하지만 방치될 경우 간 수치가 계속 오르면 환자분들이 식욕도 저하되고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간담약을 투여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2주 뒤 정현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엔 수시로 거르던 식사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꼭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늘 따라다니던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니 일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도 주기적으로 있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부분이 많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담석증은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올해 66세 양봉순 씨는 작은 의원과 약국을 전전하다 담석증을 너무 늦게 발견해 고생을 많이 한 환자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극심한 통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애가 아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한 서너 차례 걷어요. 한 몇십 주를 타먹고 걷더니 조금 낫고 좀 며칠 있다가 막 갑작스럽게 아파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양봉순 씨의 경우도 위염이 아니라 담석증 때문에 오랫동안 통증이 있어 왔던 건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다 보니 작은 콩 크기의 담석들이 담즙 길까지 막으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양봉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복통으로 내원하였고 담낭염이 아주 많이 진행돼서 그 주변으로 국소 복막염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급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경우가 여전히 흔히 있습니다. 담석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급성 담낭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담석증이 담도로 내려갈 경우에는 담관염, 그리고 그 돌이 빠져서 소장으로 간 경우에는 소장 폐쇄까지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담석증은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어 담석증의 징후가 보인다면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석증은 여성들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해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과다,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등으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담낭의 움직임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약 2배 정도 담석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작은 장기, 담낭, 즉 쓸개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정도현 원장. 그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뭘까요? 담석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담석증의 돌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줄넘기를 한다고 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로결석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석증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요법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담석이 나갈, 배출될 길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돌이 3cm 이상 커지면 담낭암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염증과 무관하게 암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돌들이 담관으로 흘러내려가서 담관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돌이 많은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무증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의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는 위험의 증상, 구역질이나 구토나 가벼운 쏙쓰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증상이 실제로는 담석증의 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담석증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동반된 담석증의 경우에는 담낭의 담즙 보관 기능이 이미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는 담낭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담낭을 제거한다고 해서 향후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담석증 환자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계란 노른자나 새우, 장어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방 어육류인 동태나 조기나 대구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이나 과식, 결식, 폭음 등은 담석증 환자에서 담낭염을 부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담석증 환자 모두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놓칠 수 있는 침묵의 질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세영 씨도 작년 12월 건강검진을 하다 우연히 담석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방금 요 까만 거. 네. 여기 지금 쓸개입니다. 예. 담낭이지요. 다시 네. 배불룩하게 하세요. 숨 참고 배불룩하게. 오늘은 두 번째 검진 중인데요. 발견 당시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숨 참으세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돌이 커지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진을 하러 온 겁니다. 자, 이번엔 담낭, 즉 쓸개에 돌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담낭에 돌이 생긴 사람 가운데 70에서 80%는 별 문제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증상 없이 발견되는 담석이 꽤 있어요. 그 저희 전체 인구로 보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석이 발견되는데 담석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한 1cm짜리가 있어요. 1cm짜리가 있는데 담석이 이렇게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사람 중에 한 80% 정도가 아무 평생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80%가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하얗게 보이는 게 박세영 씨의 경우 현재 약물 치료를 하며 추적 관찰 중인데요. 담낭에 돌이 발견된 환자는 1년에 1회에서 2회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담석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다시 시행하였고 다시 시행한 상에서 담석의 크기도 큰 변화가 없고 담낭의 석회화도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용종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도 유발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계속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박세영 씨는 담석증 생성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때문에 무증상이라도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그 초음파하는 과정에서 담석이 그 0.5mm 내지 6mm가 발견이 됐을 적에 좀 갑작스러운 그런 검사 결과였기 때문에 조금 당황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증상 담석증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이 됐는데도 추적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담석증을 그냥 두어서 커지거나 작은 돌들이 담즙의 이동 통로인 담관으로 내려가서 담관을 막게 되면 호미로 간단히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석증을 방치해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석이 3cm 이상으로 커지면 당나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다양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담석증과 관련된 합병증은 담낭 자체의 염증을 일으키는 담낭염, 또 담낭에 있던 돌이 담도로 굴러떨어져서 야기하는 담도염, 또 담도에 있던 돌이 소장으로 빠진 뒤에 큰 돌이 빠진 경우에는 소장 폐쇄를 일으켜서 수술을 부르는 소장 폐쇄 등이 있겠습니다. 담낭 절제 수술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효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그는 요즘 새 삶을 얻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 다 하고 하니까 깨끗이 나은 것 같고 또 썰개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해초류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해초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 다시마 이런 종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퇴원 후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최효원 씨.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앞으로도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생각에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저승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건강 참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담석증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의 몸속 작은 장기, 담낭 건강을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석증은 1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위험 증상으로 담석증 증상을 오인하고 있다가 급성 담낭염을 맞아서 끔찍한 복통 속에서 응급실에 체류하다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거나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담석증이 부르는 담낭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석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괜찮은 것은 아닌 질환이 되겠습니다.